네,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러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미술 쪽 관련된 전공자분들이 많으시고 이제 일부 다른 전공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제 대체로 그 스케줄표 보니까 미술계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요청받은 게 이제 문화행정 그리고 문화재단들이 좀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작가뿐만 아니라 다른 진로들을 혹시 택하시기를 희망하실 때 전체적인 문화행정과 기획에 있어서 맥락과 지형도 뭐 이런 것들이 어떤지 좀 전해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앞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예술 행정과 진로 탐색이라고 좀 그 제목은 붙여봤고요. 순서는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먼저 저가 행정가로서 이력들을 어떻게 밟아왔는지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어떤 맥락이 있는지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제 얘기를 좀 길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술직업 지형도, 그리고 세 번째 관련해서 필요한 경력 개발과 필요 역량에 있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먼저 저 얘기부터 하자면, 제 삶에 있어서 이제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티핑 포인트가 제가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2000년도, 2007년도, 2017년도 중요한 전환이 저한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도 때 첫 직장을 갖게 됐는데, 그때는 화두가 일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때 이제 연년생으로 결혼을 하자마자 애를 연년생으로 낳는데 남편이 무슨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집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전선에 급하게 뛰어들었었어야 됐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됐고요. 2007년도에는 제대로 좀 잘하기 위해 한 전환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17년도 때는 비로소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좀 찾아서 2017년부터는 지금까지 좀 그 삶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인생 그래프라고 좀 적시해 놨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어른의 삶을 살게 된 거는 96년도 때 결혼을 하면서 대학원을 석사과정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 노란 줄은 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환이고, 그러니까 아래 노란 줄, 이 두 가지 점은 인생의 귀인을 만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귀인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지금까지 30대 초반에 저에게 영향을 줘서 지금 제 일에 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징을 주셨던 두 분이 계셨는데, 그 각각의 분들을 2000년도 때 한 분 뵀었고 한 분 2004년도 때 만났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줄은 이제 전환됐던 시점의 이제 점들이고, 이 이제 인생 그래프는 이게 이제 안정도라고 한다면 제 마음의 심리적 이제 안정도 상태인데, 늘 50% 이하의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이 길이 맞나 이런 식으로 좀 계속 조금씩 상승세는 있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안정감은 어느 정도 있었지만, 그렇게 인생에 있어서 제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2007년도 때 한번 꺾임이 있고, 2013년도까지는 이제 굉장히 좀 치고 올라가다가 2016년도 때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어서 바닥을 쳤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 급격한 상승세를 이루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가 이제 거의 50대인데 인생에 있어서 그 나이 들수록 이렇게 꾸준한 안정감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됐건 인생에 한 두세 번 정도는 굉장히 불안정하고 급격한 소용돌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나락을 쳤을 때 주변에 어떤 동료들과 어떤 사람들과 어떤 일들이 나를 지탱해 주느냐, 그 여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이번에 이걸 정리하면서 좀 해봤고, 그래프가 앞을 향한 쏠림 같은 게 있어서 좀 전투적으로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요때가 이제 20대의 시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의 시절이었고,
지금 이제 40대에서 이제 50대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47세 이후부터 좀 삶의 안정감 같은 걸 느끼고, 하는 일에 있어서도 일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시기는 45 넘어서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심리 상태들이 어떤지 모르지만, 계속 불안하고 불안정한 느낌을 갖는 거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있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2000년에 이제 첫 직장 생활 먹고 살기 위해서 시작했다고 했는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교육 연수 기획을 하게 됐는데, 7년 정도 일했거든요. 근데 그때 했던 제가 교육 프로그램 기획했던 게 문화행정 딥체인지 과정, 공연기획 연수, 축제기획 연수, 무대예술 전문인 연수 이런 연수 프로그램을 돌렸었는데, 제가 그때 애가 연년생이라서 3살, 2살 이럴 때였거든요. 그리고 애를 봐주시는 분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 직장의 조건이 칼퇴근이 좀 필요했고, 조금 이제 어찌됐건 간에 문화행정과 문화기획을 하는 건 지속적인 지식의 유입이 있어야 기획이나 행정에 있어서 트렌드를 놓치지 않게 되는데, 저에겐 좀 천만다행이었던 게, 그때 일산에 있던 연수원에 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저는 제가 듣고 싶은 강사를 모시자가 모토였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듣고 싶은 강의, 제가 만족하는 강의가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로울 것이다라는 아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였는데, 실제로 그게 맞아 떨어졌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에 이제 연수 프로그램들이 한 10개가 진행되면 교강사 선생님들을 각 해당 분야 전문가분들로 10분 이상씩을 이제 위촉해서 진행하다 보니 벽제라는 외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전문가분들과의 네트워크가 한 7년 동안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또 이제 전국에서 이 과정은 문화 행정가분들이 주로 오시는 프로그램들이었는데, 일종의 이제 재직자 연수 과정이죠. 그러니까 HRD라고도 기업에선 표현하는데, 이 과정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했던 까닭은, 지금도 많이 그렇지만 예전에는 문화재단이, 이 당시는 부천문화재단이라는 기초문화재단밖에 없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공연장, 전시장, 뭐 이런 축제, 이런 행사들을 누가 하셨냐면 지방직 공무원분들이 이제 주로 직접 담당하셨는데, 상황은 문화관광 업무로 발령 나기 전날까지 상하수도 만지시다가 갑자기 이제 발령 나서 첫 번째 업무가 이제 갑자기 축제를 하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멘붕이시고, 어떤 분들은 뭐 한 10여 년 동안 계속 쓰레기 처리하는 업무만 담당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제 미술관, 새로 만들어진 큰 규모의 미술관에 이제 큐레이팅 업무까지 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들이었었는데, 이 당시 이제 해답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희 이제 연수원에서 4박 5일간 연수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그 4박 5일간 익힌 감과 만난 분들을 통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라는 그런 과정이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4박 5일 동안 이제 이 전국에서 공무원분들이 이제 오시는데, 그 당시 이제 제가 리서치를 했을 때 공무원 생활 20여 년 하셨는데 연극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고 전시도 본 적이 없는 분들이 80% 이상이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예술에 대해서 경험도 해보지 않으시고 즐기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기획자로서 일을 하셔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또 이제 두 번째 고충은 이 공무원분들이 문화 기획자들을 굉장히 미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술가와 기획자들을 굉장히 미워하셨는데, 왜냐면 공무원들은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획자와 예술가 분들은 내가 좋은 작업하려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왜 안 내놓냐,
이런 주의인데 이게 잘 소통이 안 되다 보니 상호 간에 굉장한 이제 원한에 가까운 미움들을 가지고 계실 때라서 일단 이분들이 받았던 연수는 중앙공무원 연수원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면 승진을 하실 때나 입사하실 때 이 공무원분들을 한 200명, 300명 모아놓고 교육을 이제 시키는데 내내 이제 강의식 교육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 프로그램에 있으시다가 저가 간 다음부터 어떻게 바꿨냐면 4박 5일 동안 문화예술은 어찌됐건 간에 저는 좀 마음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월요일은 처음 모였으니까 첫날 환영 뒤풀이를 했고요. 수요일은 무조건 오전에 미술관으로 이동을 해서 현대미술이건 뭐건 무조건 전시를 4-5시간 정도 큐레이터의 해설을 들으면서 전시를 보고 이제 저녁에는 공연 관람을 이제 하고 공연이 끝난 이후에는 배우나 연출가분들과 호프 한 잔 마시면서 그 얘기를 나누고 4일째는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 송별 뒤풀이를 해서 4박 5일 동안 총 3회 뒤풀이가 이제 들어간 셈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공무원분들은 너무 이제 대만족을 하셨고 그리고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제 이 프로그램들이 전국에 너무나도 이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 됐어요. 제가 흥미를 가지고 일하는 문화행정 영역이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다 보면 기회와 운이 같이 맞아 떨어지는 묘한 시점이 있더라라는 걸 이제 이 시기에 경험을 했고 이때 이런 성공의 경험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문화행정과 기획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된 원동력이기도 한 것 같아요. 96년도에 석사는 입학했지만 논문은 2004년에 10년이 넘어서 결국은 이제 다시 재입학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리고 2007년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퇴사하고 교육공학과라는 박사과정에 입학을 다시 합니다. 까닭은 아까 이제 잘 해보고 싶어서라는 욕망이 생긴 거죠. 재직자 과정들, 공무원분들의 그 변화와 이 것들을 7년간 살펴보니까 퉁쳐서 예술경영이나 문화기획이 아니라 좀 더 전문적으로 사람의 변화와 영향에 대한 거를 좀 공부하고 싶었고 그 방법이 교육공학이란 어떻게 보면 시스템을 다루는 학과에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좀 들어갔었고 이때 저는 사실 인생에서 제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사과정을 가서는 사실 이제 실용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실용에 대해서 많이 배울 거를 기대했으나 저희 과는 주로 이제 교수님이 철학을 많이 다루셨어요. 근데 그 철학을 한번 현대 철학까지 쭉 훑으니까 제가 하는 일의 의미 그리고 지금 이 사회의 이제 지성의 흐름들이 어떤지 느낌이 오니까 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지식의 산맥에 능선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런 이론적 백업이 지금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일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다음 2007년부터 2013년 퇴사를 했는데 아마 이제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 집안이 쫄딱 망해서 그 육아와 가정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회사를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7년 동안 뭐를 모아놨겠어요. 근데 이제 회사를 그만두니까 돈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이제 그동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알게 됐던 전문가분들이 많아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요청이 와서 박사 과정을 간 이후에 개인 사업자를 좀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 좀 연구 좀 해달라고. 그래서 먼저 요청이 와서 그때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아카데미 중장기 발전 계획을 그때 이제 제가 책임 연구로 수행을 했고 문화기획자 포트폴리오 개발 워크숍 그리고 뭐 COP 설계 및 도입 같은 거 했고 전국문화원 연합회 땡땡땡 컨설턴트를 일을 하면서 개인 프리랜서로서 독립기획자로서 이력을 좀 쌓아나가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업체명은 지식에너지 연구소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은 그러다 보니 2007년도에 박사과정을 입학했는데 계속 수료는 했는데 또 논문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이제 쓰고 박사를 맞춰야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프리랜서는 다 좋은데 너무 정신이 없어요. 월요일 오전에 하던 일과 월요일 오후에 해야 되는 일이 계속 바뀌고 하니까 그때 이제 공공기관을 다시 들어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다시 재취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리고서는 이제 제가 지옥의 문이 열렸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게 너무 힘들었어요. 과거의 공공기관이 아니고 이거는 뭐 월화수목 금금금 일을 해도 일이 안 끝나고 예술인복지재단이다 보니까 전 장르 예술인들을 다 대해야 되는데 미술 분야 예술가들도 독특하신 분들이 많지만 다른 분야 예술가들도 더 독특한 분들이 많고 민원의 수준은 막 저희 직원들이 제 밑에 직원들이 14명이었는데 사무실이 한 요 정도 규모 저희 같이 썼어요. 근데 갑자기 어디서 조용해져서 보면 모든 직원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어떤 직원을 쳐다보고 있는데 전화기를 들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은 채 눈물을 뚝뚝뚝뚝뚝뚝 흘리고 있고 전화기 너머로 전화기 저쪽에서 XX 막 소리 지르는 게 이제 온 사무실을 퍼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민원도 많고 좀 힘든 업무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사업팀장으로 들어와서 만든 게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라는 거와 수요자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제가 이제 기획을 해서 넣었는데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은 사실 제가 뭐를 원했냐면 정산 없는 예술가 활동비 지원으로 뚫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시스템에 저는 관심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예술가 분들에게 500만 원, 1000만 원 주고 그 일일이 영수증 개첨하게 하는 게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정산 업계 이분들을 돈을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이제 공무원분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예술가들 어디 보내서 일 시키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일부러 너무 파견 세지 않냐. 파견직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은데 이런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냥 파견으로 가자 해서 이제 만들었고 수요자 맞춤형 교육 지원은 어떤 거였냐면 예술가분들 스스로가 자기네들이 배워야 되는 학습을 설계해서 제안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돈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공부는 그렇잖아요. 막 20대가 80대랑 공부해도 좋긴 하겠으나 뜻맞는 20, 30대가 모여서 하면 훨씬 더 시너지가 많이 난다면 원하는 세대, 원하는 학습자들을 모아서 원하는 학습 프로그램들을 구축을 하면 장기적으로는 해외 연수나 해외 학습까지도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하고 예산들이 다 삭감돼서 없어졌는데 저희 이제 이사진분들이 다 7, 80대셨거든요, 많이. 근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예술가는 이미 다 배운 존재들인데 뭘 가르쳐? 교육비 삭감. 그래서 다 날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안타까웠어요. 왜냐면 예술가들이야말로 계속 새로운 에너지의 유입, 그러니까 누가 뭐를 가르침을 줘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에너지의 유입 경로들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봤는데 그게 이제 이게 자발적이다 보니까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없어졌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현장 예술인 중심 행정을 좀 한번 해보고 싶었고 예술인 스스로 예술인 프로그램들을 직접 설계하고 제안하는 걸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이 당시 포부였고 요때 2년간 수요자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을 받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한 20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제가 지금도 왜 뿌듯하냐면 지금 2013년에서 지금 9년이가 한 5년 지났잖아요. 이때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받은 단체들이 지금은 굉장히 중견의 견실한 단체들로 굉장히 좋은 예술 액션들을 많이 보이는 거를 제가 지금 눈으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가들을 좀 믿고 예술가들 스스로가 하는 활동들을 조력하는 역할로서의 문화행정가는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퇴사를 또 이제 했죠. 논문은 못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16년에 이제 쉬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알게 된 많은 예술가분들이 갑자기 저더러 이제 디렉팅을 하라고 요청들이 많이 오셨어요. 내가 무슨 행정밖에 안 했는데 디렉팅이냐. 근데 하여튼 무조건 별거 아니니까 하래요. 그래서 이제 뭔 일을 했냐면 경기도 시흥에 월곤예술 공판장이라는 거 1년간 운영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예전에는 어시장이었는데 지금 이제 망해서 쓰레기만 가득한 유휴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공간을 이제 예술가들이 작업을 해서, 여기 이제 샹들리에가 페트병으로 만든 이제 샹들리에고, 여기서 이제 다양한 예술 액션들을 선보이는 공간이었고,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이름을 붙인 게 원래 월곶 공판장인데 월곶 예술 공판장이라고 그냥 이렇게 했고, 아트독이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원래 도크라는 게 바다와 육지를 연결하는 거잖아요. 근데 SF 영화를 즐겨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주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도킹할 때예요. 우주선과 우주선이 도킹해서 서로 붙을 때 사고율도 제일 많이 나고 실패도 높은데, 저는 사실은 이 월곶 예술 공판장이 예술이라는 걸 통해서 시민과 예술의 만나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 도킹 장소라고 본 거죠. 근데 그게 예술이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예술이 사람들에게 이롭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니, 이롭죠. 이로운데 도킹할 땐 어렵다. 이게 낯설고. 그래서 이제 도크라는 개념으로 바다, 육지 해서 이 월곶 예술 공판장을 바다와 육지처럼 굉장히 이질적인 유니버스가 만나는 그런 공간으로 상정하고 이제 일을 진행했습니다. 이걸 보여드린 건 어찌 보면 문화 행정을 하실 때건 문화 기획을 하실 때건 아마 작가로서 활동을 하실 때도 중심 개념들을 아마 잡고 일들을 진행하실 텐데, 작가로서의 중심 개념 잡기 작업과 행정과 기획에서도 컨셉과 이 관점들을 처음에 세우고 방향과 비전들을 함께 만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이때 제가 가진 인사이트는 외롭다. 제가 그러니까 중앙문화행정 일만 계속 해왔었잖아요. 한 10여 년간. 중앙은 안 외로워요. 매일 안국동 나가면 전문가분들이랑 술 마시고 얘기해도 재밌고, 뭐 이렇게 듣다 보면은 막 해외 사례들도 듣고, 무슨 좋은 책 나오면 그 얘기도 들으면, 막 제가 점점 더 멋진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굉장히 좋은 기분들에 행복해지는데, 여기는 경기도 시흥인데 일을 막 잘해도 어디 자랑할 데도 없고, 같이 술 마실 분들도 동네 어부들밖에 없으시고, 그래서 엄청 외롭고 고립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들도 어딘가 이제 향후 활동을 하실 때 지역에서의 활동들을 아마 경험하시게 될 텐데, 이때 가장 저희를 어렵게 하는 건 이 외로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 두 번째는 지역은 지역 내부 전문가를 인정하지 않아요. 제가 가보니까 경기도 시흥에도 좋은 기획자들이 많더라고요. 그 옆에 대부도 창작센터도 있고,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키워낸 유능한, 저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는 문화예술가들과 기획자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은 그냥 지원을 받는 대상인 거예요. 저는 전문가였어요. 중앙에서 일하다 온 굉장히 멋진 전문가고, 그분들이 저보다 더 일을 잘하는데도 그분들은 지역의 천덕꾸러기, 이런 위상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저는 이제 계속 그분들을 높여드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이 지역 내부에서 지역 내부 전문가로 인정하지 않는 이 부분들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 행정가로서 이제 예술계를 계속 보는데,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각예술가들이 시각예술가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나, 공연예술가들이 공연예술가들을 서로 잘 인정하지 않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 생각을 좀 했고, 그리고 지역은요, 처음과 끝이 문화행정이 달라진다는 건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받은 인상이었고요. 2017년도 때는 제주문화재단에서 이제 저에게 제주문화기획학교 교장이 학교를 시스템을 설계하고 1년간 제주도 문화기획자들을 만드는 그 구조를 요청해 오셨어요. 그래서 제주문화기획학교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이제 가수 하림도 있으시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올해의 작가상 2016년도에 받은 믹스라이스 팀도 있고 독립기획자인 분들도 있어서 이 세 분의 시스템으로 문화기획자들을 양성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하는 문화기획자 양성이 다른 문화기획자 양성 과정과 다른 건 저는 예술가와 작가의 DNA에 가장 좋은 문화기획이 있다고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강사로 쭉 배치해서 뭐 문화기획서 쓰기, 뭐 제안서 작성, 뭐 컨셉 잡기, 뭐 이런 거 하는데 저는 이때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작가나 예술가들이 삶 속에서 자기 예술 프로젝트를 기획해 온 것들을 문화기획자들이 그대로 체화할 수 있다면 그거는 단숨에 어떻게 보면 머리가 아닌 몸으로 실천으로 그리고 굵고 길게 가는 문화기획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 속에서 진행을 했고 친구들이 지금 제주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화기획자들로 자기들끼리 이제 외롭지 않게 그러니까 저가 어떤 기획을 하고 빠져나와도 그 커뮤니티들은 살아있어서 전문가가 들어갔다 빠진 뒤에 붕괴되지 않기를 바라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굉장히 관계 중심에 끌고 가기 위해서 2박 3일 워크숍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고 일부러 다 반대를 많이 했지만 저는 유치함 속에서 기꺼움과 이상한 관계들이 만들어질다고 생각해서 저희 이게 교복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고사리 따기가 있는데 고사리 모자 제주도에만 있는 고사리 모자고 그 앞치마 해서 저희가 이제 교복으로 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교육공학과는 뭐가 좋냐면 실천과 지향을 한 장의 표로 이렇게 구조화해서 만드는 일들을 잘 가르쳐 주더라고요. 각각의 세 반의 문화기획 DNA들이 있고 이 것들을 이제 에세이, 매거진, 제안서 쓰기 같은 다양한 방식의 기획서 쓰기 과정을 통해서 각자 자율 프로젝트들로 쇼잉하는 것까지가 이제 이 1년간의 제주문화기획학교에서의 그 설계도였고요. 이제 웃긴 거는 믹스라이스와 그 가수 하림, 비긴 어게인의 하림 양양이라는 인디 뮤지션들의 프로그램과 류성효라는 문화기획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중간 피드백 시간 때 봤더니 하림 반은 이제 자기네 반이 대안학교 같다라는 평가를 했고 이 믹스라이스 팀은 예술학교 같다는 평가를 했고 이 독립기획자이신 분은 직업학교 같다는 평가가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각자들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 이 반들의 특색이 대안학교, 즉 인생 뭐 별거 없어 기획도 우리끼리 서로 다독이면서 대안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고 너희는 참 슬픈 존재였지만 우리 같이 가자 이제 이런 메시지를 주는 반이 있고 굉장히 강력한 예술로 추동해내는 그런 반들도 있고 직업학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2019년도 때 이 각 반의 그 참여자들이 지금 하는 기획들의 결을 보면 이쪽 반들은 되게 이상한 뻘짓들을 많이 해요. 지금도 기획서들 보면 뭐 평상 깔아놓고 거기서 막 무슨 뭐 사일런스 디스코를 친다거나 갑자기 이제 롤링장 분위기를 주택 안에서 만든다거나 이런 짓들을 많이 하고 있고 요 반은 이제 따뜻하고 뭐 음식 나눠 먹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요 반은 이제 돈 되는 일들을 좀 많이 하고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 때 이제 비커밍 컬렉티브라는 거를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을 좀 본격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던 인력 양성을 보다 체계화하고 제안서에 이제 담으면서
1년간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3개월, 6개월로 압축해서 동일한 효과들이 나는지를 검증하는 기관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행화탕에서 행화백년이라는 걸로 8명의 참여자를 저희가 뽑아서 진행을 했고, 원주문화재단과 이제 인력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계속 지금 기획자 활동하고 계시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원주에서 나왔던 쇼잉의 포스터인데, 고마워요 미역국, 이거는 미역국 원정대인데,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이 생일상 차려주고 그러면 고맙기는 한데 뭐 그냥 지금은 의뢰로 안 받아들이고 그냥 막 너무 당연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이 프로젝트는 고마운 분에게 미역국을 끓여드리는데, 미역국을 전국에서 끓일 때 가장 좋은 미역을 파는데, 그럼 기장이면 기장까지 가는 거예요, 이 참여자들이. 그래서 이제 현지에서 기장 미역을 사오고, 또 이제 들기름은 뭐 어디 산청이 유명하다 그러면 이제 또 산청까지 여행 가면서 아카이빙으로 서로 대화 나누는 걸 기록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그릇의 미역국을 만드는데 한 달이 걸리는 이런 좀 프로젝트였고요. 요 빨래가 마르는 동안은 이제 원주에 대학이 많은데 이제 대학생들, 혼자 사는 대학생들 끌어내려는 프로젝트들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담백해서 좋았던 게, 이불 빨래들을 이제 대형 빨래방에서들 많이 맡기시는데 이불 빨래를 같이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큰 빨래 바구니에 자기 이불을 갖고 와서 큰 대야에 넣고 이제 발로 같이 빨고 말리고 이런 건데, 이거를 이제 처음 만나는 남녀 참여자들을 쌍을 만들어서 게임 형식으로 이제 푸니까 굉장히 에로틱하더라고요. 이게 그 낯선 사람들이 이렇게 발로 서로 이렇게 그 몸으로 하는 게 어려운데, 그 유니폼은 비옷을 다 지급을 해서 물 같은 거 채울 때도 계속 이제 그 대야에 각각 편에 사람들을 세워놓고 물풍선을 계속 던져서 물을 채우게 하고, 그리고 참여비는 야채 하나였는데 각각 가져온 야채를 무조건 잘게 썰어서 그냥 또띠아 말아 먹는 걸로 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이제 흥겹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획자들 양성하는 것들을 계속 해왔고, 이제 올해입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이전까지는 지식에너지 연구소라는 걸 통해서 연구와 리서치 작업을 주로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교육과 인력 양성 사업들을 분리해서 진행했는데, 올해의 프로젝트들부터는 연구 리서치와 교육 인력 양성들을 합치는 구조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문화재단과 동시대 전통연희 창작기반 구축 폴리시랩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올해부터 프로젝트를 하는 건 다 폴리시랩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폴리시랩은 정책 실험인데요. 폴리시랩은 일단 해보자, 해보고 그게 맞는 게 있으면 정책에 반영을 하고, 맞는 게 아니면 버려야 되는데 1년의 랩 과정처럼 정책 자체를 실험하고, 정책에서 그 실험 결과 좋은 것들은 뽑아서 시스템으로 안착하는 그 구조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서울문화재단은 전통연희를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연희는 국악이랑 다르게 남사당의 기본이 되는 버나 덧배기, 줄타기 이런 건데, 전통 국악이랑 전통 연희가 연희를 굉장히 천덕꾸러기처럼 생각하고 계속 소외가 많이 됐나 봐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기회는 발달되는데 좋은 작품들이 안 나오고 있어서, 이제 싱싱 같은 그 이희문 선생 같이 그 전통 연희가 갖는 그 역동적이고 파워풀한 그것들을 동시대 언어로 번역하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문화재단이랑은 장애와 예술을 가지고 창작 기반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지금 폴리시랩을 또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장애 당사자 예술가를 사회 구성원으로 이렇게 계속 확대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예술에 있어서도 이 장애성이 갖는 게 창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리지 않는 감각, 보이지 않는 감각, 그리고 어디가 마비돼서 느리게 움직이는 감각 같은 것들이
창작의 전면에 왔을 때 그것들은 예술에 있어서의 매너리즘과 이것들이 아닌 문화 다양성 차원에서 뭐 젠더 이슈부터 시작해서 성소수자 이슈 그리고 장애 이슈 이런 것들이 하나로 좀 우리가 고민하면서 이 가치들을 좀 지원 구조에 넣는 그 과정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것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봉문화재단이랑 비커밍 콜렉티브 과정 했고 전국 기초강역문화재단 신입직원 연수 프로그램을 100명 데리고 2박 3일 하는 거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 소위원회 활동하고 있고 충북문화재단에서 유아문화예술 교육 컨설팅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이 전부 다 연구와 교육이 결합돼서 제가 다 제안들이 들어가서 구조들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신청서 잘 써서 내면 그대로 이제 추진하는 거였는데 중간에 저와 만나는 한 랩 시간들을 한 5회 이상 가지면서 프로그램을 계속 디벨롭하고 이제 적용한 거에 피드백을 계속 얘기하면서 좋은 문화예술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였는데 대부분 이런 과정적 구성의 디테일들의 확보는 좋은 프로그램들과 좋은 컨텐츠로 연결된다는 거를 지금 확인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술 직업 지형도를 좀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술 전공을 하고는 계실 터이지만 솔직히 말해서 예술 전공자 중에 예술로 성공하는 프로테이지는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3% 이내죠. 3% 미만의 사람들만이 성공하는 것 자체가 시스템의 구조입니다. 그거는 뭐 이게 사회가 부당해서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이제 그렇다면 예술대 졸업생 10,000명 중에 5%에서 3%만 유명한 먹고 살만한 작가, 먹고 살만한 예술가가 된다면 나머지 9,500명의 삶이라는 게 저희는 질문이 될 필요가 있겠죠. 9,500명에 대한 사실은 그 이야기들이 예술대학 내부에서 커리큘럼으로 편성 안 된다는 게 조금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일단 작가나 뭐 다른 직업군을 선택하실 때 제가 생각하는 건 자기 취향의 발견이 가장 본질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직장의 스펙에 나를 맞추는 게 중요했다면 지금 시대는 확실히 내 취향의 발견들과 선언을 얼만큼 강렬하게 해내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고 보는 게 제가 이제 최근에 모 문화재단의 신입직원 서류 심사위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10명을 뽑는데 한 1,000명 정도가 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1,000명의 원서를 한 5일간 주어지고 그거를 계속 1,000명의 서류를 계속 읽어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애정을 가지고 꼼꼼히 읽다가 나중에는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중에도 1,000명 중에 30명 정도를 높은 점수를 올려야 되는데 그 30명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카운트를 해봤더니 1,000명 중에 정확히 이제 30몇 명 정도가 높은 점수로 딱 떨어져서 이게 웬일인가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900명 넘게는 이 재단이 너무 좋은 기관이고 이 재단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이 재단이 하는 일에 나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좋고 대인관계도 좋고 대학 때 이런 일들을 해봐서 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나머지 30명은 나는 어떤 가치로 살아왔고 그 가치를 가지고 뭐를 해보고 싶어서 일종의 어떤 모험? 그러니까 뭐 해외를 간다거나 어떤 무슨 사건들에 있어서 그게 자기 가치와 어떻게 맞아 떨어졌는지를 쫙 이제 쓰면 그게 이제 소설처럼 빠져들어서 읽게 되고 이 친구 되게 멋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경쟁에 수가 많아져서
일단은 맞출래도 맞출 수가 없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좀 그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이제 내 취향의 경향성들을 디테일하게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데, 예술씬에서도 아마 아시겠지만 커뮤니티 아트와 뭐 드로잉 하시는 아티스트가 다르시잖아요. 그럴 때 일상이나 이런 영역에서 삶의 가치들을 발견해내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술 그 자체에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스펙트럼의 지점에 나는 어디에 있는가? 예를 들면 또 이제 향유하는 어떤 문화 서비스의 대상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좋아하는 경향을 가진 분들도 있고, 아니다, 나는 내 안에서 그리고 아주 내재화된, 내면화된 질문들을 뾰족하게 가져가는 거를 좋아한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이쪽에 자기 관심사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를 향하는 질문을 던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술에 있어서도 발산이 외부를 향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에 있어서도 협력형 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기 혼자 치밀하게 기획해서 이걸 완벽하게 끌고 나가는 좋아하는 경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이제 협력형 사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축제나 뭐 문화예술 교육이나 상호작용이나 사실 이제 이런 씬에서 활동을 하시는 게 보다 이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자기 취향과 장점, 자기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더 많이 하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냐민 얘기인데, 문화예술을 기획하거나 행정을 기획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체험으로 가볍게 다루는 사업 스타일들이 있고, 경험을 주는 아주 뎁스가 높은 방향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업이라고 친다면 문화행정과 문화기획에서는 업의 종류는 이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출판, 축제, 공연, 전시, 공간 운영, 교육, 행사, 행정, 이건데, 예를 들면 출판에 있어서도 위에 경험을 주는 기획과 단순히 이제 대량 배포되는 똑같은 양의 뭐 편집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너무 돈 안 들이고 막 찍어내서 이런 기획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이제 1인 기획들이죠. 1인 기획은 본인들이 북 디자이너도 하시고 자기에게 맞는 컨셉에 맞춰서 굿즈도 만들어내시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기보다는 나와 취향이 맞는 분들에게 내 메시징이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기획의 방향이 완전 다른 접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도 보통 이제 이런 몽골 텐트들 어마어마하게 하고 수가 중요시되는 축제들이 있다면, 요즘은 이제 마을에서 마을 운동회에서 이제 옛날 애들 세발 자전거 꺼내놓고 어른들이 타다가 뭐 넘어져서 깔깔대기도 하고, 이런 정서를 나누는 축제들로도 많이 변화하고 있죠. 공연도 이게 이제 리미니 프로토콜이라는 팀에서 했던 100% 광주라는 영상인데, 이게 너무 좋아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비메오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100%그 광주 풀 버전이. 그러니까 이 팀은 100% 시드니, 100% 베를린 하면서 도시를 찾아다니면서 공연을 하는데, 무대에 올라간 분들이 다 광주 시민들이신 거예요. 리미니 프로토콜은 이 100명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냐면, 광주에 서구, 북구, 중구, 남구가 있으면 북구에 사시는 분들이 35%, 남구가 12%면 35분은 북구 분들을, 12%, 12명을 남구 분들. 남녀 비율이 61대 뭐 49다. 그러면 49명은 남자를, 61명은 여자를. 그리고 외국인이 1%다. 그럼 100명 중에 1명은 외국인.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통계에 적합한 광주 시민들을 연쇄 반응으로 수집한 뒤에 이분들이 구성한 질문들로 무대들을 펼쳐나가는데,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100분에게는 이 과정 자체가 엄청난 삶에 있어서 사건이자 경험을 주셨을 거고, 경험형은 100명이 그거를 즐기면 100명의 100가지의 그 이야기들과 인사이트가 쌓이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시도 뭐 아시는 작품이실 수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이 사탕을 계속 상호 인터랙티브 하면서 먹으면서 점점 이게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의 몸무게만큼의 사탕인데 이것들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 그래서 이제 뭐 소멸과 뭐 이런 것들을 다룬 상호작용형 전시인데, 전시는 이런 게 지금 많죠. 근데 이제 과거의 전시는 그냥 행잉하고 뭐 어떤 것들이 없었던 공간 운영도 뭐 이런 식으로 단독주택에 위층에는 바버샵, 꽃꽂이 가게, 꽃가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상공인들이 한 건물에서 같이 서로 집도 봐주고 이런 위스키바도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다면, 예전의 공간의 기획은 이렇게 막 굉장히 이제 드라이하죠. 어떻게 보면 이 경험이라는 것들을 주는 예술적 기획의 방식들은 사실 이제 굉장히 차이들을 엄청나게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뭐 행정도 예전에 뭐 이렇게 했다면 요즘도 많지만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문화 기획을 할 때 지형도를 제가 혼자 좌표를 잡아서 매핑을 하는 편인데, 제가 이제 그해 관심 갖는 프로젝트들을 일상과 예술, 뭐 글로벌한 거나 로컬한 작업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또 다른 방식의 여러 좌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배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관심 분야는 어디 있는가, 내가 좋아하는 건 무언가. 저는 확실하게 예술에 포커싱 돼 있고, 저는 예술을 좋아합니다. 예술로 작업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그 속에서 이제 예를 들면 로컬한 작업을 하는 팀들도 있고 글로컬한 작업들로 가는 작업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방식의 여러분들도 자기 매핑 같은 것들을 이 좌표 설정은 본인의 취향에 따라 만드시면 될 것 같고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소개 차원 가져왔고요. 관심사도 아까 얘기했지만 내 관심사는 생활예술에 있다거나 예술에 있다거나, 업도 아까 이제 했던 것 중에 나는 교육 쪽에 좀 마음에 든다거나, 아니면 뭐 축제가 좋다거나, 아니면 전시가 좋다거나, 컨텐츠도 뭐 지금 당대에 이제 떠도는 키워드들인데 이거는 점점 더 확장해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법은 저는 이제 제가 발견한 방법들이 이게 거의 다인 것 같은데, 강의, 체험, 실습, 제작, 리서치, 기획, 놀이, COP, 투어, 캠핑인데,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거를 늘어놓고 특히 컨텐츠에 이 주사위 같은 걸 이렇게 던지게 한 다음에, 예를 들면 샤머니즘, 관계, 사진 이렇게 나오면 30분 주고 그 키워드로 기획을 해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놀이다 그러면 무조건 샤머니즘, 관계, 사진으로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기획이 되게 어렵고 무겁게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기획은 굉장히 가볍고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막 그냥 말 안 되는 마구잡이 생각 속에서 좋은 기획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진 않게 이제 그 당시 유행하는 키워드에 맞춰서 엉뚱한 것들이 조합이 되다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제 지형도인데요. 여러분들이 어찌됐건 간에 문화예술계 전공자잖아요. 이거는 교육 그 전체 우리나라 부처별 지출액이에요. 제일 많은 게 교육부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지 않습니까? 혹시 문화관광부 보이세요? 보이시나요? 현미경으로 봐도 안 보이던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의 위치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문화관광부나 우리가 하는 이쪽 일이 막 엄청나다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도 존재감이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유니버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문제인 거죠. 이거는 아트 솔라리스라고, 아마 예술 전공자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 아트 솔라리스 ORG를 가보면 얘가 막 움직여요. 이거는 뭐냐면 그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점들이 각각의 큐레이터들이십니다. 미술계 유니버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
노드들이 연결되잖아요. 저 행성을 통해서.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노드가 제일 많이 몰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노드의 중심성에 주요한 큐레이터들이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거를 문화 권력자를 표상한다고도 하고 뭐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작업 자체를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 문화 권력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작업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느냐가 어떻게 전문적인 기획자나 작가로 성장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증명해 주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아트 솔라리스의 요 당시 버전에서는 박창경 작가님, 그리고 김홍희 큐레이터 선생님, 그리고 김선정 선생님이었나? 이 세 분이 가장 빛나는 노드였고, 만약에 김선정 대표님을 치면 그분과 작업한 작가들의 목록이 몇백 개가 쭈루룩 뜨고, 또 그 작가를 누르면 그 작가는 또 누구 같이 작업한 작가들이 계속 연쇄망처럼 보이는 로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어느 점들로 연결되고 싶은가, 그리고 나는 노드인가? 나는 허브로서의 노드인가? 아니면 그냥 개인 작업을 하는 노드인가? 그러니까 허브로서는 사실 아까 제가 자기의 취향을 발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봤는데 저는 허브예요. 저는 일할 때 저는 제가 기획해서 제가 작업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제 작업은 다 예술가와 기획자들이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잘하는 판을 깔고 제가 전체 기획한 데서 그분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는 게 저는 너무나도 즐겁고 그 과정을 저는 연구하고 그 의미망을 해석해주는 작업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그런 존재들은 사실 허브로서의 역할들로 경력들을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내 작업하는 게 좋아. 그러면 뭐냐? 본인의 작업을 알아주는 분들이랑 만나셔야 돼요. 그 작업을 작업으로서 가치 있게 알아주고 외현으로 연결해 주시는 다른 허브인 존재들과의 커넥트가 필요하다. 이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제가 문화예술위원회 성평등 소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저희가 작업하는 거는 데이터 분석인데 문화예술위원회 2016년부터 19년까지 지원했던 데이터 속에서 성별 격차와 불평등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을 저희가 최근 포럼을 통해서 던졌는데 이 시각예술 분야만 띄어갖고 왔어요. 문예지능기금은 시각 파트 쪽 지원이 예술창작 지원, 국제교류 지원, 예술인력 육성 지원, 문화향유사업 지원 이렇게 4개 축으로 잡혀 있고 이 밑에는 이제 요런 세부 사업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건당 평균 지원 금액이 전시 지원과 공간 지원과 국제예술 공동기금 사업의 건당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개별 예술가 지원보다. 근데 그거는 당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년예술 지원이 신설됐어요. 2019년도에. 아시나요? 그래서 청년예술 사업비 섹터가 별도로 마련돼서 지원이 돼서 그 결과 예술창작 지원 건수가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 지원 사업은 감소했어요. 그 사업 자체가 비중이 낮아지면서.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지원 방식 변화로 이것도 신청 건수가 낮아졌죠. 향유 지원 사업은 그냥 평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이제 요 중에서 개인 예술가와 단체 예술가들 있잖아요. 프로젝트 팀과 개인 예술가가 있는데 공간 지원은 단체만 받을 수 있고 비평연구 지원은 개인 단체가 다 받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청년예술가 생애 첫 지원 사업은 개인만 받을 수 있고 이런 지금 사업의 구조도고요. 그러면 아르코 여기서 개인 예술 지원의 성비가 여성이 69%가 나오고 남성이 31%가 나왔어요. 저는 이제 공연 쪽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공연은 남성이 70몇 프로 지원을 받고 여성이 30몇 프로거든요. 그러면 시각예술은 성평등하다 지원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더 많이 받고 신청도 여자들이 많이 하고 지원 금액도
여성분들이 훨씬 더 많이 받으니까요. 그리고 또 단체 성비는 여성이 50에서 56%가 여성이고 단체는 남성들의 비율이 거의 동수 비율로 갑니다. 이게 착신 게 이게 뭐냐면 시각예술 전공 예술대 졸업생 기준은 여성이 74%고 남성이 26%거든요. 그리고 미술 조형 전공 예술대를 보면 여성이 84.4%, 남성이 15.6%밖에 안 돼요. 근데 지원 신청 건수에 있어서는 여성이 52%, 개인 지원에 있어서는 68.6%로 30%까지 여성들의 지원이 적은 거죠.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졸업생은 훨씬 더 많은데 아무리 문화예술위원회에 있어서 지원이 지금 여성들이 많이 받는 지표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원래 인구수랑 비교해보면 지금도 여성들의 지원 건수가 더 낮다, 이런 결과들이고요. 개인예술가의 지원 신청과 선정에 있어서는 여성 비율이 2016년 이후로는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보다 단체, 여성이 대표인 단체들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보시면 주로 이제 개인 지원에 있어서는 여성들에 비해 남성 개인 예술가의 연령 범위가 더 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은 70대, 60대까지도 지원을 받는다면 여성분들은 대부분 30, 40대의 지원을 받고, 이 얘기는 40, 50대 되기 시작하면 여성 작가들은 활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죠. 그리고 예술활동 증명 발급 연령대는 이렇게 넓은데 지원을 받는 비율은 폭이 훨씬 더 적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술활동 증명을 했다는 건 작가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진 여성분들은 많은데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을 받는 여성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같은 경우는 여성 20, 30대 젊은 대표가 있는 단체들이 여성들은 지원을 많이 받는데 남성들은 단체 대표가 40대에서 70대까지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보면 이제 여성 시각예술이나 이 씬에서는 대부분 개인 지원의 여성 비율들은 높아지고 있는데 단체나 프로젝트성 활동들을 여성분들이 덜 하고 있다는 것들을 좀 반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궁금한데 여성분들은 함께 일하는 것들을 기피해선 건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 구조가 단체나 프로젝트성 활동들을 방해하고 있는 건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정확히 나와야 향후 미래의 여성 작가들이나 시각예술들을 지원할 때 보다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게 뭐냐라는 답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로 좀 분석을 해봤고, 아르코에서 PDF로 자료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예술 직업의 지형도에 있어서 시각예술 씬에 있어서도 현재 이제 여성 개인 작가들의 지원 활동들은 조금 더 촉진되거나 더 확산될 필요가 있다. 수에 비해서 이런 생각을 했고요. 네. 마지막으로 좀 언어와 관점, 그러니까 문화행정이나 이 직업에 있어서 저는 근데 이거는 작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역량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 가져왔는데, 언어와 관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주체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와 공급자 마인드를 어떻게 버리느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버스 정류장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버스 정류장이 이름이 바뀐 걸 혹시 아시나요? 버스 승강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서의 정류의 주체는 누구죠? 버스님이잖아요. 승강의 주체는 누구죠? 사람이죠. 우리가 쓰는 디테일한 언어 영역에 있어서는 다 주체를 누구로 두고 있느냐가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예전에는 매표소라고 했었잖아요. 표를 파는 곳. 근데 요즘은
표 사는 곳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웃겨서 이제 제가 길 가다가 찍었는데 여기는 이제 정류장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표 사는 곳이라고 돼 있잖아요. 언어와 관점이 철학적으로 고민돼서 쓰여지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른 관점의 언어들이 막 혼용돼서 뒤섞여 있기도 한 시대입니다. 이제 주체의 위치에 따라 언어가 달라진다고 보는데 이거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토끼 논쟁이거든요. 이게 철학 논쟁의 그림인데 이게 보면은 오리로 보이시죠? 토끼로도 보이시나요? 머리고 여기가 이렇게 입인 거죠. 토끼 입, 토끼 눈. 그런데 토끼와 오리가 동시에 보일 수 있나요? 동시에 안 보입니다. 이게 물어보면은 동시에 둘 다 보이신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뇌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거든요. 토끼를 보려고 마음 먹은 순간 오리는 사라지게 돼 있고 오리로 보겠다고 마음 먹은 순간 토끼는 사라집니다. 저희가 관점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사태가 모든 사물과 모든 행태에 다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볼 거냐에 대한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 관점이 여러분들이 작가로서 혹은 문화예술계 직업으로서 어떤 일들을 하실 때 행정에서 일을 하실 때도 공급자 마인드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 이런 분들도 있고 당연히 저도 이제 힘든 예술가들이 있긴 하고 미워하는 예술가들도 있었지만 저는 예술이 좋습니다. 예술가 분들도 좋고 왜냐면 제가 이제 20여 년 넘게 일을 했지만 예술가 분들이 갖는 인사이트와 그분들이 제안한 언어들을 저는 발끝도 못 따라가는 재능인 것 같아요. 좋은 예술가 분들의 그 작업을 보면 막 경이롭다는 생각을 하고 그분들 옆에 이렇게 꼽사리 껴서 귀동냥하고 그 사람들이랑 마치 친구처럼 되는 게 전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이제 행정이나 기획을 할 때 그분들과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잘 기획하고 돕느냐의 관점이 저는 좀 잘 형성됐다고 보는데 대부분들 아쉽게 생각하는 건 존중감, 철학, 관점 이런 것들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그렇고요. 결국 우리가 일을 할 때 아웃포커싱 하면서 일하느냐 아니면 디테일의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가 고려하면서 일하느냐는 굉장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에서는 결국 이제 언어 게임인데 제가 볼 땐 학교 은하계는 문화예술을 단 하나의 관점으로만 이해합니다. 언어, 미, 아름다움, 행복함. 그러니까 와서 이제 벽화 칠해달라고 하고 애들이랑 다 행복한 거 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막 이름들도 막 꿈다락, 뭐 별나라, 뭐 뿅뿅뿅 이런 거 제가 너무 싫어하는 이름들인데 사실 근데 문화예술은 아름다움이라는 의제는 벗어난 지 오래됐잖아요. 그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들이 이미 세계대전 때 있었고 그거에 대한 다른 질문들로 지금 넘어간 게 예술은학에서 예술에 대한 언어들의 스펙트럼은 이렇게 길고 넓은데 사실 외부의 언어는 단 하나 예술계에 소환하고 예술을 요청하는 건 아름다움에 대한 요청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갈등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화예술은 어바웃의 문화예술과 스루의 문화예술 교육과 오브의 문화예술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어바웃은 예술에 관한 것만 다루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회화다 그러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에 대한 것만 관심을 갖는 거고 이 통하는 예술을 통해서 무언가가 변화되는 예술을 통해서 어떤 행위에 이르는 이게 이제 스루의 문화예술이죠. 그리고 오브의 문화예술이 있는데 이 오브는 동격 정치사 오브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있다고 하면 삶과 예술이 믿고 같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직장 다니는데 나는 내 삶을 예술적으로 살고 싶어. 근데 막 이 직장만 다니는 거는 너무 이상한 것 같아 해서 뭐 어느 날 오페라 수업을 들어서 막 그 오페라 아마추어 가수가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 삶 자체를 예술적 가치로 맞춰가려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부분 문화예술 정책은
이제까지는 어바웃에 관한 문화예술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술대. 지금 졸업생들과 전공생들은 대부분 이 어바웃에 대한 거, 그리고 예술 전공, 수월성, 창작에만 포커싱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아까 이제 그 정부 부처 그 예산표의 지형도를 보여드렸지만 문화예술 정책에 있어서 이 창작에 대한 지원 비중과 이 through, 즉 향유랄지 상호작용이랄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예술 씬의 예산은 이제 거의 같은 규모로 바뀌었습니다. 옛날 이제 제가 2000년도에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일할 때는 80대 20 혹은 90대 10 정도가 어바웃에 대한 지원이 90, 그리고 여기가 10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 예산은 큰 폭으로 증폭되고 있고, 사실은 여기서 관계하는 인력에 대한 요청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거를 잘 해내는 인력들이 굉장히 지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술가 분들이 그래서 막 뭐 생활예술 매개자에서 FA, 뭐 Facilitator Artist 뭐 이런 이름들로 이 그 FA Facilitating Artist는 이 오부 활동을 촉진하는 존재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 제가 한 건 이 스루의 이것들을 원했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 씬에서 이 전체 예술 은하계에 대한 포괄적 이해들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본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수월성 영역이 좋고 그 작업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나는 다른 일을 좀 더 경험한 뒤에 선택하고 싶어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아름다움, 예술에 대한 것처럼 사실은 이제 미술이나 예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사건이잖아요. 들레즈 씨도 그랬고 뭐 이렇게 사건, 이벤트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예술 액션 이런 게 중요한데, 학교 은하계는 이 사건을 액시던트로 이제 번역을 하죠. 예술 은하계는 이벤트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벤트는 자꾸 만들어야 되잖아요. 생성하고. 근데 여기는 그거를 사고라고 보기 때문에 없애야 되고 말살해야 되는데 여기는 만드는 구조거든요. 대부분 이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이해와 예술계 내부의 이해는 이렇게 다른 관점과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은 우리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들은 아름다움을 자꾸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이 언어에 침투하게 하느냐가 이제 저희가 매개자나 작가나 행정가로서 해야 될 이제 저희의 임무인 거죠. 왜 저를 부를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저보다 유능한 기획자, 유능한 예술가 분들이 계시는데 왜 대부분의 문화재단들과 그 시나 도 이런 공공기관은 저와 일하고 싶어 하냐면, 저만이 몇 안 되는 사람만이 행정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문화행정은 기한을 통해서 시작되고, 기한에서 어떤 건 허용이 되고 어떤 건 허용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행정의 언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직통해서 예술가랑 소통하기보다는 저라는 안전망으로서의 저의 장치를 거치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언어를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 사이에서 권력은 양쪽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서 발생될 경우의 수들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책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 브리노 라투르라는 기술 철학자가 행위자 연결망 이론이라는 이론을 만드셨는데, 우리나라에는 과학 인문학 편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 책 이제 좀 재미있게 읽었는데, 뭐냐면 저희가 이제 기획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기획의 내용이 너무 좋아요. 이게 꼴이에요. 그러면 우리 이게 될 것 같잖아요. 예술가 분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는 예술은 너무 좋으니 이거를 내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행정의 언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팀장 가면 뭐가 안 되는 게 팀장 눈에 보여요. 그러면 이거를 뭐 바꿔와. 그러면 또 이제 바꿔오고, 그 위에 본부장 있고 대표님 있고, 이게 이제 문화재단이나 이런 기관들의 구조고, 그 위에 가면 문화기관 위에 있는
부처 사무관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사무관들이랑 이랬는데 요즘은 점점 더 낮아져서 주무관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본부장급 대표급이 됐어요. 기관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쥐락펴락하고 의견들을 막 수정 보완하게 하고 그 위에 사무관, 국장 있고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시장 있고 시장 위에 또 시의원, 도의원 있고 국회의원 있고 결국은 이제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하는데 결국 근데 움직이는 건 뭐냐면 아는 사람, 언론, 국민, 표 이거에 의해서 모든 게 바뀌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왜 보여드리냐면 일을 하실 때 매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내용적으로 좋은 일을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혹은 상사가 그리고 뭐 이런 분들이 왜 내 뜻을 이해 못할까 억울해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구조적인 거에서 발생하는 거고 결국은 일을 할 때 이 일을 잘하는 것보다 많이 알게 하고 이 것들을 공론의 과정에서 힘있고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무엇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계속 일을 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작가들의 삶도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의 삶에도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좀 읽고 일을 하시길 그리고 거시적으로 바라보시길 그리고 다양한 행위자와의 관계를 좀 맺으시길. 여기서 행위자라고 하면 라투르가 얘기한 행위자는 사람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미디어 그리고 예를 들면 툴, SNS 뭐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사물 단위까지도 다 행위자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크게 바라보면서 가시면 좋겠고 이게 이제 제가 재단 직원들한테 말하는 건데 기존에는 지원 심사가 공모, 심사, 선정, 운영, 평가 딱 이렇게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앞에 리서치와 기획 기사를 통해서 이 사업의 의미망과 언어들을 계속적으로 대외적으로 확장하라라는 리서치 단계에서도 대외와의 그 관계망으로 인해서 확장이 일어나고 기획 기사를 통해서 그 일의 의미, 즉 행사를 언제 하고 몇 명이 오고 이런 단순한 보도뿐만 아니라 그 일의 의미가 무언지를 알려내는 것들을 계속 하시려면 지금 이제 예술 전공 과를 다니시잖아요. 동아리나 뭐 여타 그런 모임에서 신방과 친구들이랑도 친하게 지내시고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전공 분야 분들과 좀 그 알고 지내는 사이가 되는 것이 향후 10년, 20년 뒤에 우리의 언어에 갇히지 않게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술인 복지재단 그만두고 나와서 제가 이제 원래 동문회 이런 거 절대 안 나갔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그 동문회를 이제 나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막 제가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얘기했더니 그러는 거예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니네는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냐요. 그런데 지금 한 2, 3년째 그 친구들이랑 만나서 같이 공연도 보여주고 전시도 보고 페북에 제가 좋아하는 뭐 기사들이나 이슈들 이런 거 계속 링크로 공유되니까 그 친구들도 어느 정도 이제 저의 예술계 이야기들을 알아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술은 하여튼 너무 철학적이고 복잡하고 어려워요. 예술가분들도 어려운 존재듯이 그래서 그 역할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알려나가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